그날을 어찌 꿈엔들 잊으리요. 아버님, 당신을 두고 떠나왔을 때 부산 사람이 물었습니다. 북쪽의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고. 그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 여자가 물었습니다. 북쪽의 고향이 어디냐고. 그때 나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평안남도 용강이라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넘은 어느 날 당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느냐고.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타향도 정들면 고향인 것을. 아버님,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나서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아버님의 손자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그 외에는 차례상도 차리고 배례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수무강하시라고. 아버님,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흐른 오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아버님의 어린 증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요? (1951년 1월 1일) 월요일 맑음. 머나먼 이역당 부산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중공군이 대공세를 시작하였다는 뉴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나는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범일동 범내골 뒷산에 올라가 북향 배례로 고향 어른들에게 합장 인사하고 안녕을 기원했다. 오늘도 범일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였고 저녁에 이정욱 형 일행이 찾아와 즐거운 밤을 보냈다. 1951년 1월 14일 일요일 맑음. 소한 추위가 심하여 부산에서는 근래에 없던 혹한이라 하는데 밖에 창고에서 지내던 피난민이 4-5명 동사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추위와 공복으로 아침 일찍 자유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느라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 이때 전란을 피해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은 반세기가 넘어 2005년 현재까지 부모 형제와 생이별이 될 줄은 꿈엔들 생각 못했다. 김윤택.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화, 민주화로 엮어진 격동의 20세기 한국 역사와 함께했다. 특히 한국전쟁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 그랬다. 그는 혈혈단신 월남했다. 그는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업과 일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어언 팔순을 맞았다. 과연 그의 분단 반세기 80년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김윤택은 1925년 평남 용강군 양곡면 칼천리에서
본관이 영광인 아버지 김송선 씨와 본관이 제주인 어머니 고성봉 씨 사이에 사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성장기. 전답과 과수원을 일구었던 아버지는 특히 선진적인 과수 재배로 신품종의 사과와 배를 다량 생산하는 동농가였다. 또한 1년에 몇 차례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 뗏목나무를 기차로 실어와 가공해 파는 목지업을 겸했다. 어머니는 외유 내강했고 아무리 힘든 일도 솔선하는 어진 분이었다. 용강은 당시 목화 재배가 중요한 생업의 하나여서 김윤택은 물레질하며 배를 짜는 어머니가 지금도 눈에 선한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김윤택의 고향 용강은 봄이면 마을 뒷산 기슭에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와 배, 복숭아가 울긋불긋 꽃을 피웠고 진달래 등 온갖 들꽃들이 형형색색 만발했다. 유년 시절 그리고 소년 시절, 김윤택은 그 꽃그늘 속을 꿈결처럼 뛰어놀며 성장했다. 특히 서해 지류와 접한 용강은 해안선을 따라 염전지대가 펼쳐졌고 뚝 넘어 서해와 접한 대동강 하류엔 갯벌이 끝없이 펼쳐졌다. 김윤택은 봄부터 가을까지 갯벌을 뒹굴며 참개, 방개를 잡던 소년 시절이 아스라한 기억의 편린처럼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김윤택의 청년기는 격동의 한반도 역사와 함께했다. 평양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평남도청의 진남포 곡물검사소에서 근무하던 중 김윤택은 해방을 맞았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만 한반도의 3.8 이남은 이북은 소련이 군정 통치를 하게 됐고 남은 이승만 정권이 북은 김일성 정권이 단독으로 정부 수립을 하며 분단의 전조가 드리워진다. 남한도 좌우 대립으로 일대 혼란을 겪지만 특히 김윤택이 대대로 살아온 이북은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심각한 사상 갈등에 휩싸인다. 이때 김윤택은 양곡 검사원직을 사퇴하고 남고중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즈음 남북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마침내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남침을 강행한다. 인민군은 낙동강 첩경까지 밀고 내려왔다.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해 인천 상륙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전세가 역전된다.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으로 용강도 유엔군이 점령하게 됐고 김윤택도 비로소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중국군이 참전하며 전세는 또다시 역전됐고 국군과 유엔군은 퇴각을 하게 된다.
이때 공산 치하에 놓일 운명에서 수많은 이북 사람들은 월남을 택한다. 이른바 일사후퇴인 것이다. 김윤택은 일사후퇴 한 달 전인 50년 12월 5일 남하했다. 대대적인 후퇴인 흥남철수에 앞서 김윤택은 할머니와 부모 형제에게 잠시 몸을 피했다 돌아오겠노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집을 떠났다. 그리고 남포항으로 가서 미군 수송선인 LST에 몸을 실었다. 배가 남쪽을 향해 움직일 때 유엔군의 폭격으로 남포시가지는 화염에 휩싸였다.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이북의 모습이었다. 2천여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남포항을 떠난 LST는 3일 후인 12월 8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김윤택은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다. 그리고 천막에서 추위와 굶주리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상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합격된 사람들만 어느 날 이제 추록에 타고서 지금 부산진역 부근에 있는 운형국장으로 우리가 이송이 돼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당국자가 나와 정부도 더 이상 피난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며 나눠주는 것이 뭐냐면은 양은 접시 1개, 숟가락 1개, 수저, 그다음에 쌀 2대, 그다음에 담요 1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너희가 알아서 살라. 낯선 부산 거리에서 앞으로의 호구지책이 막막한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하루해를 지낸 김윤택은 같이 월남한 장창순, 한동희와 범일동 산동네에 있는 음식점에 운 좋게 후불 조건으로 하숙을 얻는다. 하루에 2끼 먹고 한 달에 24,000원씩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내십시오. 근데 그 집은 마침 언돌방에다가 이부자리도 주고 따뜻하게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김윤택은 이북에서 소지하고 온 손목시계와 회중시계, 무명 몇 피를 팔아 몇만 원의 돈을 만들어 범일동 시장에 나갔다. 시장은 이북에서 내려와 생사의 기로에 선 피난민들로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열판을 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히노마루 담배를 이렇게 사놓고서 길바닥에 놓고서 그걸 팔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던 시계를 그냥 맨바닥에 놓고서 랑을 사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정을 살피고 있는데 내 눈에 띄는 것은 와세링 파는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선숙게 거기 앉아가지고 파는 형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거 어디에서 사오고 미천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미천은 한 그 사람 그때 돈으로 한 15,000원, 2만 원 정도면 되고 이거 이문이 많기 때문에 수입은 괜찮다. 김윤택은 절박한 심정으로 맨솔에 담 와셀린 장사를 시작했다. 시장 생선 장사들이 있는 골목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선발 트는데 바라는 맨솔이다 이러면서 이제 호객행위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사갔어요. 하루에 매상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때 떨어로 1,200원. 하루에 하숙비가 800원이니까 1,200원이면 400원이 남으니까니 그 400원 가지고는 서너 개 막걸리 정도는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38선을 마지노선으로 국군과 유엔군, 중국군과 인민군은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다. 이 전란의 와중에서 김윤택이 사고무친한 피난지 부산에서 장사로나마 자리를 잡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이때 그는 이종사촌 이정욱 형을 만난다. 그 형님은 뭘 했나 하면은 자기 아는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구루마를 살아가지고서 그때 피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부산진 정거장에서 피난민 짐을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형님은.
돈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담배 장사 집어치고 양기 장사 하자. 김윤택과 이정욱은 동고동락하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군 물자를 파는 장사로 폭을 넓혔다. 그런데 어느 날 CIC 대원을 차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압수당하게 된다. 두 사람은 이제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이다. 어떤 그 목형 공작소로 끌고 들어갔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이제 그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 여기서 당신들 기다리라고 말이야. 자기는 CIC 대원이다. 그래가지고 줬더니 이놈이 뭐 간다면은 용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로 와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저놈이 가짜 CIC 대원 같다. 김윤택은 사정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물건을 압수한 사람이 기거하는 집을 3번이나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그럴 때 진짜 CIC 간부가 이웃의 피난을 오게 되자 김윤택은 그에게 부탁해 목형소 집을 수색한다. 장갑에서 탁 하는 CIC 대원 명탈 빼고서 카톡 수색을 하니까니 그놈이 사는 방에 아주 뭐 양담배가 수두룩하게 쌓여. CIC 대원을 사칭하며 물건을 칼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윤택은 물건값을 배상받게 된다. 그랬다. 전쟁통의 악귀 다툼, 남을 짓밟고서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때 이정욱 형은 목형소 측의 소개로 주물 공장에 취업이 되어 떠나게 된다. 동생은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 나는 기술자니까 다시 공장에 가서 기술을 하겠다. 김윤택은 다시 혼자 미군 물자 장사를 한다. 그러나 불안의 연속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은 불법이었으므로 미 헌병들이 부지불식간에 시장에 나타나 물건을 압수해갔기 때문이었다. 어떤 물건이 뭐 불법 아닌 것이 군용 물자 아닌 것이 없었으니까 재수 없으면은 재패도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이제 이 장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마침 김윤택은 고향 사람 몇몇과 조우한다. 소멸시장에 가서 다니다 보니까니 그 진남포 출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시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장사하면서 또 내 난고중 시절에 학부 형들이 있었어요. 하니까 내 신분을 자연히 알게 돼서 이거 고향서 선생님 하던 사람이 이거 고생해서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고물 장사 할 것을 그분들이 추선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만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 장사라는 거에 고물돈, 이제 고물 시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지요. 3월 중순경 중국군에 밀려 평택까지 퇴각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윤택을 비롯한 월남 피난민들은 이때 그 여세로 유엔군이 이북까지 진군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때 부산에서 유일한 국제 신보를 매일 아침 사가지고 읽고 이랬는데 그런 때 어느 날 메카도 사령관이 그만 불행히도 해음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 피난민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그랬다. 6월 하순경 정전회담이 열려 500만 월남 피난민들에게는 고향과의 장벽이라는 전조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열과 성을 다한 김윤택의 중고품 장사는 잘 됐다. 1년여가 지나며 자금도 꽤 모였다. 피난민이 대부분인 시장 상인들은 동병상련으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의 권유로 김윤택은 시계 장사를 하게 된다. 처음에 시계 한 5개 놓고 진열장 안에 시작을 했는데 이걸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1개, 2개 이렇게 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용어도 모르고 시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계 장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다 용어는 다 해독하니까 새 것도 이것저것 다 이제 사가지고 해가지고 꽤 그 번성이 됐어요. 그는 손님에게 신용을 철저히 지켰다. 시계 판매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즈음 김윤택은 사촌 동생 준택을 만나게 된다. 같이 월남한 동료 장창순이 거리를 떠돌던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숙집에 얘기를 하고서 동고동락을 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때 정말로 그 사고무치한 데서 혼자 내가 와서 살면 뭘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촌이나 동생을 만나니까 이놈이라 또 크게 키워서 내가 고향에 데리고 가면
내가 부모 친척에게 피난 갔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다. 1953년 7월 전쟁이 중단됐다. 그리고 휴전선으로 벽을 만들고 남과 북으로 갈렸다. 이제 김윤택과 월남자들의 귀향은 기약 없는 비원이 된 것이었다. 서울로 환도하게 되자 피난민들도 대거 서울로 이사를 했다. 이때 김윤택도 부산을 떠날 결심을 한다. 그것은 망향에 대한 일단의 심경이기도 했다. 고향이 가까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만 또 고향에 갈 기회도 생기지 않겠나.